씩씩한 전승적 열병식을 보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군사 장비가 전혀 없는 군사 퍼레이드는 사실상 군사 퍼레이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날 푸틴의 머릿속을 차지한 건 이런 굴욕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다른 굴욕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한 것이다. 정말 보기 힘들 정도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이나 훔쳤던 것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되찾아졌고 러시아군은 점점 더 힘에 부치고 있다. 푸틴은 자신이 기대했던 강력한 함성은커녕 거의 소리도 나지 않는 초라한 행진을 지켜보며 지난 몇 달을 부끄럽게 돌아봤을 것이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봄 공세가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무너져야 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SW가 지적하듯이 현실은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의미 있는 작전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작전상 진전이 없다는 것이 전혀 진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나무늘보도 부끄러워할 정도다. 이 말은 러시아가 몇 달 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러시아가 얻은 것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손실을 치른 대가로 얻은 것들이다. 다른 현대 군대라면 이런 손실을 보고 철수하고 재정비하고 아마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ISW의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군은 14개월간의 작전 끝에 2025년 8월 토레츠크를 점령했고 41개월간의 작전 끝에 시비에스크를 그리고 2년간의 작전 끝에 2026년 1월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큰 인명과 장비 손실을 입었다. ISW는 러시아가 이러한 성과들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41개월 동안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 3곳뿐이라는 사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증거다. 이 수치는 훈련 부족한 러시아군이 성과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준다. 한 마을, 도시 점령에도 작전이 수년씩 소요된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푸틴의 러시아 군대 힘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제 도네츠크 요새선으로 넘어가 보자. 4월 17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푸틴이 군인들에게 9월까지 돈바스 점령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도네츠크 요새선이 무너져야 한다.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가 이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의 공세는 대부분 별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 러시아가 요세벨트에 대해 이룬 유일한 진전은 콘스탄티니브카에서였는데 푸틴의 앞잡이들이 2025년 10월부터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 침투를 시작했다. 침투 부대들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러시아의 추가 공세 발판 마련에도 실패했다고 ISW는 전했다. 러시아는 9월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해야 하지만 벌써 5월 중순이 되었고 러시아군이 이룬 성과라고는 요세벨트 남쪽 끝을 간신히 건드린 것뿐이다. 단언컨대 9월 이후에도 러시아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방어가 덜 된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의 전적만 봐도 러시아가 오랫동안 요세벨트의 병력을 소모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의 교착 상태에 불과한 상황을 보고 있다. 푸틴의 굴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최근 몇 달간 그의 침공이 참담한 양상을 보인 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그의 군대를 저지한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초라한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보며 휴전선언이 자신의 굴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푸틴은 틀렸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과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선언한 휴전 중에도 계속 싸웠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휴전 기간 동안 전반적인 작전 속도는 감소했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비난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8,970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7,151건의 드론 공격, 1,173건의 포병, 박격포 및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격, 그리고 12건의 지상 공격으로 나뉩니다. 러시아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8일 오후 6시경 우크라이나에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43대 드론으로 공습을 했으나 이 공격이 5월 9일 자정 이후에도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소중한 퍼레이드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서 애매하게 휴전을 만든 결과입니다. 푸틴. 의미 없는 휴전 위반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릴수록 더 큰 굴욕을 당할 뿐입니다. 이제 최근 몇 달간 러시아의 부진한 공세와 우크라이나가 해온 일을 비교해 봅시다.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간 전투 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보크로브스크 점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의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상 중요한 진전이 됐겠지만 그 주장은 결국 러시아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반격을 개시해 쿠피안스크의 대부분을 해방시켰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수색 및 선멸 전술이 러시아의 침투 전략에 완벽한 대응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렵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며 주도권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2026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더 큰 굴욕을 겪게 됩니다. 힘겨운 봄과 여름 공세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남부의 점령 지역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망신스럽게 만들었습니다. ISW 보고에 따르면 2026년 겨울과 이른 봄 동안 우크라이나는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해방은 4월 말 자포리자 서부 지역의 정착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에 고전하는 병사들이 도네츠크 요새선에 머리를 들이받았지만 그 전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반격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2026년 4월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입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달에 순 영토 116제곱킬로미터를 확보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역침공했을 때였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상황을 되돌리는 데 몇 달이 걸렸고 우크라이나는 6만 3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에게는 굴욕이 거듭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스크는 여전히 러시아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없을 거라던 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5월 8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 중입니다. 시에르스키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분명히 하자, 푸틴.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가 거둔 유일한 작전상의 성과는 포크로스크에서였고 그 성과조차도 러시아가 수만 명의 병력을 소모한 2년에 걸친 작전 끝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봄과 여름 공세가 시작되었지만 도네츠크 요새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영토를 계속 잃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순 영토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여긴 쿠르스크에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는 러시아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전 기념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였고 2026년 퍼레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은 우울한 표정으로 러시아가 수년 만에 가장 짧은 45분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군사 장비가 전혀 없는 모습을 직접 봤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험이 커서 러시아는 장비를 우크라이나 내에 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특별한 날에 참석한 세계 정상은 10명뿐으로 2025년 참석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같은 푸틴의 가장 강력한 우방 지도자들 중 누구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에게 형식적인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결국 북한 군인들까지 동원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힘을 과시했지만 푸틴이 원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5월 9일 아무것도 없는 행진을 보며 얼굴을 붉히고 최근 몇 달간의 굴욕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기록적인 속도로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푸틴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것뿐이고 여러 요인이 그를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여러 가지 불운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작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하게 만든 문제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통신 문제입니다. 2026년 초 스페이스X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으로 러시아의 스타링크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불법 단말기를 사용해 우주 기반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단말기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러시아의 전선 전체에서 통신이 혼란에 빠졌고 지휘소는 병사들과 연락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의 남부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직후 러시아 지휘관들은 잘못된 정보가 표시된 구식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병사들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푸틴은 이 통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텔레그램 소셜미디어 앱을 단속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국내 통제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사용하던 또 다른 소통 수단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텔레그램 차단은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어 전선에서 정보 전달이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과 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용해 남부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중계 드론과 위성 연결로 임시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러시아가 스타링크로 얻었던 통신 효율성을 다시 확보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통신 문제는 우크라이나 반격에 영향을 미쳐 푸틴에게 반격 대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겼습니다. 본 공세에 앞서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요새지대를 공격하기 위해 도네츠크에 예비군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비군들은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포크로프스크로 진격할 때 지원하고 이후 요새지대 공격을 위해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넓은 지역을 탈환하기 시작하면서 푸틴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은 원치 않았던 선택을 강요받았고 모든 병력 배치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9월까지 도네츠크를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헛된 시도로 우선순위 전선 지역에 병력을 파견할까요? 아니면 그 병력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고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과를 되돌려야 할까요? 푸틴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전선에 집중하면 남부가 계속 해방되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인근까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 전선 공격이 약해져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지연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는 동안 푸틴에게 또 다른 굴욕이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러시아에게 사상 최대의 병력 손실을 안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자원병 모집을 앞지르면서 점점 더 인력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3만 5천 명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이 확인한 수치라고 기록했습니다. 2026년 4월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만 5천 명 넘는 러시아 군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하루 평균 사상자는 1,000명을 크게 넘었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통신 문제와 전력 분산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상자 측면에서도 이것이 러시아의 최전선 공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공격 후 영토를 확보하고 병사들이 지원군 도착까지 지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진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갈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작은 영토 점령에도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파블로 팔리사 씨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손실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고 속도도 줄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계속 많은 적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하루에만 러시아는 1,080명의 병력을 잃었고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총 사상자는 1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병력뿐 아니라 장비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같은 날 82문의 포병 시스템 전차 1대, 장갑차 3대, 그리고 370대가 넘는 일반 차량과 연료 트럭,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군의 평범한 하루였고 이것만으로도 푸틴에게 큰 망신입니다. 그는 한 세대의 러시아인을 희생시키지만 작전적으로는 거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통신마비, 전투 주도권을 쥔 우크라이나, 기록적 사상자가 푸틴을 굴욕스럽게 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작전 강화가 이 모든 상황에 한몫한다고 말합니다. ISW는 러시아의 공세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 군사장비, 병력을 대상으로 한 중거리 타격작전을 강화한 결과 러시아군의 전역 내 공세작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중거리 타격을 3월보다 2배 늘렸습니다.
2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드론 공격이 러시아 근접 후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접 후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SW가 언급한 군수 지원, 명령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휘소, 병력 직결지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방공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공세 강화로 무너지고 그 여파가 지금 전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 군대는 도네츠크에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서 모든 것이 폭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공격을 강화하면서도 장거리 공격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점령지만큼 강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석유가 집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문제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에는 러시아에 약 1000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2026년 3월에는 약 7000대로 늘어났습니다. 석유 정제소와 수출 허브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판매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대에 연료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석유와 가스 판매에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듭니다. 전선에 연료와 석유 제품이 지연되거나 파괴되면 러시아군은 진격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다양한 문제들이 얽힌 혼란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합쳐지고 종종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고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능한 군대는 그가 세계에 약속했던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네츠크를 9월까지 점령하겠다는 선언조차 이제 푸틴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요새선을 무너뜨리려면 최대 10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에서 활동 중인 병력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푸틴은 이미 러시아가 이만큼 진격하기 위해 여러 군대에 해당하는 병력과 장비를 희생시켰습니다. 도네츠크 K 점령에 1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는 이미 창피한 상황을 재앙으로 만들 것입니다. 푸틴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과연 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몹시 수치스러워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망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창피함조차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망신시키며 계속 전쟁터로 사람들을 내몰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군사 강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점 밀리며 45분짜리 전승절 퍼레이드는 이제 푸틴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겠지만 퍼레이드의 암울한 장면들이 푸틴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여, 지옥 같은 현실을 맞이하라.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거리 타격으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도네츠크에서 다게스탄까지 우크라이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산은 어디든 타격 가능하며 안전한 곳 없이 모두 파괴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장비를 숨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공격은 미친 짓이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러시아 내 공화국들도 푸틴을 과도하게 도우면 타격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조지아 동쪽 카스피해와 접한 다게스탄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전통적 표적은 아닙니다. 이제 무기 부족이나 의지 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게스탄이 방금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게스탄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미사일 코르벳함이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게시글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스피스크 기지 지역에서 프로젝트 22800의 다목적 소형 미사일함인 카라쿠트가 타격을 받았으며 이 함정은 특히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총참모부는 그 공격에 대해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프튠, 플라밍고 등 장거리 드론이나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유력 후보입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배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러시아에 알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배에 접근하며 포착한 영상을 공개해 푸틴이 부인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격침한 미사일 초계함은 전쟁 내내 공격해온 흑해함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더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군함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무기 사정거리 밖이라 생각해 러시아의 중요한 함정입니다. 프로젝트 22800 카라쿠트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함정급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함정들은 다목적 코르벳으로,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카라쿠트급이 러시아의 가장 현대적인 군함 중 하나라고 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5년에야 이 함정 7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국방부는 특별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스에 따르면 각 카라쿠트 함에는 칼리브르와 오닉스 순항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수직 발사 셀이 포함된 범용 해군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막 함정에는 판치르 M 방공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진 않았죠, 러시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카라쿠트 함에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여러 개의 76.2mm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서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격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게스탄에서 공격한 카라쿠트급 함정은 무방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함정에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을 대공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항구 정박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도 선박이나 주변 레이더로 우크라이나 드론 접근을 감지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여러모로 굴욕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국경을 넘어 카스피해 지역 다게스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더 일찍 저지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드론들은 손상된 함선에 접근하기 전에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탐지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러시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많은 실패가 쌓였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초계함에 장착된 수많은 방공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했다 해도 아무것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지만 실제로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의 군함 드론 타격은 러시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함 피해를 정확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군함을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 만큼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러시아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공습을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큰일입니다. 칼리브르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위협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 옹호 연합에 따르면 이 순항 미사일들은 1500여 킬로미터에서 2500여 킬로미터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450kg 재래식 탄도를 실었고 핵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이 과거 2024년 11월까지도 흑해에서 발사된 사실이 프라우다에 의해 보도된 적이 있을 만큼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다는 점은 그 미사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 심리적 충격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푸틴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며 핵 위협을 서슴없이 내뱉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가 행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4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러시아 핵탄두 운반 수단이 발사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중 하나를 무력화했다고 믿습니다. 칼리버 미사일은 카라쿠트급 등 소형 군함에서도 발사 가능해 위험합니다. 작은 배일수록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반격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러시아 미사일 코르벳 위치를 파악해 드론으로 최소 한 번 직접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망이 드론만큼 깊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자산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크핌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게스탄에서 벌인 공격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그 이면에는 푸틴이 결코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전이 러시아에 불리한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흑해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님을 뜻합니다. 카스피해도 이제 변수로 떠올랐으며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해군 전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힘의 움직임과 신기술이 전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하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는 해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 흑해는 러시아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쉬웠습니다. 흑해 함대가 수로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됐고 우크라이나엔 이에 맞설 해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6년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흑해 함대의 약 3분의 1, 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날 흑해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본부인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철수한 후 미사일 공격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흑해가 안전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불법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전쟁 승리의 통로도 아닙니다. 푸틴은 흑해 영향력 상실을 감수할 수 있었고 러시아는 여전히 다른 경로로 우크라이나에 병력과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타격을 받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흑해박 선박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잊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다게스탄에 오기 전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에서 그림자 함대 유조선 2척을 공격해 푸틴에게 흑해 함대가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해군 작전의 범위를 확장해 이제는 더 이상 한 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미사일 코르벳함 한 척을 무력화한 것이 그 증거이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략 진화의 한 예일 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작전을 펼치며 러시아 군함과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을 무력화해왔습니다. 지난 12월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처음으로 타격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캔딜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중해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침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크틱 메타가즈호가 리비아와 몰타 사이에서 공격받았고 우크라이나가 리비아에 여러 기지를 세워 푸틴의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지중해로 안전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5월 3일 러시아 카라쿠크급 미사일 함정, 순찰정,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레닌그라드주의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우크라이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발트해 항구라 우크라이나가 동쪽과 서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함정을 반복 격침시키는 소식에 익숙했지만 흑해박 선박 소식을 전하게 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전장의 반경 2000km 안은 물론 때로는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러시아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강국이 된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함정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함정 타격용 드론이 없어도 드론 이동 거리를 줄이려 먼 나라에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장거리 타격 드론 분야에서 약소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와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다게스탄에서 미사일 코르벳 한 척만 격침하고 멈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의 특징 중 하나는 단 하룻밤에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초점은 다게스탄과 점령지의 중간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요한스크 지역에서는 이곳은 돈바스의 일부이자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로부터 점령한 지역인데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소즈니브카 러시아 지휘소를 정밀 타격해 푸틴이 루안스크에서 더 깊은 돈바스로 병력을 밀어넣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 지휘소가 파괴되었더라도 공격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푸틴은 병사들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지만 조율되지 않은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많은 살상구역에서 쉽게 격퇴당할 것입니다. 또한 루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는 칼마키브카의 탄약고와 스몰란 이노바의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 시설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물류와 최전선 보급망을 지원하는 보급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약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에 사용하는 포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스크 전선의 푸틴 앞잡이들에게 좋은 소식이겠군요. 지휘소가 파괴됐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맞섰을 탄약과 보급품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고역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를 공격하며 돈바스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야즈나 정착촌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러시아 드론 운용자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아이러니가 통쾌하네요. 드론 지휘소를 그 지휘소에서 조종하던 바로 그 무기로 파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복수의 일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의 다소바 지역과 자포리자 지역에 직결해 있던 러시아 병력에 대해서도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루안스크에는 공격 병력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돈바스의 다른 곳에서는 병사들이 전선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후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사일 초계함이 타격받고 점령지 곳곳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파손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장거리 전략 도입을 상징하며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및 점령지를 타격해왔으며 장거리 공격은 새롭지 않습니다. 다게스탄이나 지중해와 같은 곳까지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추가한 전략 중 하나이며 2026년까지는 러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엄청난 양의 공격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방면에서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무기 보유량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스톰 섀도우, 에이테크임스 등 무기를 지원받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형 중거리 드론이 돈바스에서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의 생산이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해군 작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먼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브스의 데이빗 키리첸코는 우크라이나의 확장되는 역량이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3월까지 최대 1,40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했으며 이후로도 더 멀리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화력이 부족한 소형 드론을 이용해 장거리 타격을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드론이 목표물에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가하는 중심 타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게스탄의 러시아 군함이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전쟁에서 근접 및 심층 후방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다게스탄에서 군함을 격침시키고 점령지 내 목표물도 계속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자주 강하게 타격하면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군사적, 심리적 효과는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잠재력을 두려워해 5월 9일 러시아 전승 퍼레이드에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지나는 퍼레이드에는 군사 장비가 전혀 없게 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휴전을 간청했는데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거의 모든 목표물과 국외의 많은 목표물을 원할 때마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마지막 순간에 푸틴에게 그의 초라하게 축소된 퍼레이드를 열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해 최고의 모욕을 안겼습니다. 러시아의 약해지는 지도자에게 또 하나의 굴욕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장거리 드론에 관해서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4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공격에서 러시아에 크게 뒤처져 있다가 이제는 적국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해 8월 우크라이나는 군사 목표에 드론 1000대를 발사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그 수는 3000대로 늘어 1년 전보다 3배 많았지만 러시아의 드론 공격 양에는 못 미쳤습니다. 2026년 3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선두로 나서는 것으로 바뀝니다. 러시아는 3월에 7347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동안 6462대의 러시아 드론에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인 반전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함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게스탄부터 도네츠크까지 비행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것이 뜻하는 바를 두려워합니다. 5월 9일 승리 퍼레이드가 이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다게스탄에서 미사일 코르벳함을 격침시킨 것은 퍼레이드 중 모스크바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러시아 지도자에게 알리려는 우크라이나의 방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휴전을 원했나요? 전한 손실과 점령지 공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안보 보장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게스탄에서 큰 성과를 냈고 또 다른 전함이 불타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곳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정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상황을 깨달을 때까지 드론만 늘어날 것입니다. 진화된 장거리 타격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불법 합병한 크림반도 통제력도 빼앗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문턱까지 온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뭘 할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푸틴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모두 그를 노립니다. 그는 실패한 침공을 다시 계획하며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물 뿐입니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움켜쥐자 푸틴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비밀 벙커에 숨어 지내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들로 인해 러시아 대통령은 겁에 질렸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타격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푸틴은 이제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5월 6일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유럽 정보기관에 유출된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른바 강경 지도자인 푸틴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크라스노다르 지역 어딘가의 벙커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과의 유사성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몰락전, 안전하다고 믿은 곳에 숨어 승리를 떠들어대며 지냈듯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 속에 지하에 머물며 지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주위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합니다. 푸틴을 만나려면 FSO의 철저한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요리사, 사진사, 그리고 푸틴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경호원들조차도 엄청나게 철저한 검증을 받습니다. 이제 푸틴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 예전에 가졌던 사생활은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푸틴의 모든 직원들은 휴대폰을 빼앗기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벙커 전용 휴대폰을 지급받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소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 푸틴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러시아인의 텔레그램 접근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조치로 인해 푸틴은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고 다른 극단적 보안 조치들은 훨씬 덜 은밀하게 러시아 전역에 적용됩니다. 5월 5일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소련의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워야 할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의 공항을 폐쇄할지 시민들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퍼레이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5월 9일 그날까지 포함하는 휴전을 선언했는데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다급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공개석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 푸틴이 전승절에 군사장비를 과시하는 전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군사장비를 전혀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닿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도자의 편집증, 절박함,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는 그가 한때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관저들마저 버렸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디펜던트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와 노브고로드주의 궁전 같은 저택들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황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푸틴의 저택들 중 한 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주장을 부인하며 이는 푸틴의 동정을 유도하려는 러시아의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허화 생활을 포기하고 몇 달간 어두운 벙커에 숨어 지내며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그가 또 다른 대역을 쓰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영국 MI6 전 수장 리처드 디어러브 경은 1월에 푸틴이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으려고 대역을 쓰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한 지도자 본인보다 대역이 죽는 게 더 낫겠죠. 강인한 남자가 두려움에 떨며 숨는 건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큰 질문은 왜 그런지입니다. 답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부터 자기 국민들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무서운 상황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암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계기가 된 사건, 즉 암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에서 주요 인물들이 잇따라 비극적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람들을 창문 밖으로 밀어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지도자 주변 동맹과 측근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 군 정보국 부국장인 고위 러시아군 관계자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가 정체불명의 공격자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곳을 살펴야 할 사람이 다가오는 위협을 못 받습니다. 알렉세예프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주요 인물들을 겨냥한 일련의 암살 또는 암살 시도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러시아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위군의 수장이었던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은 모스크바 아파트 단지 밖에서 부비 트랩이 설치된 스쿠터가 폭발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살들 중 푸틴이 몸을 숨겨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계기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25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한일 사보로프 중장은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군 작전 훈련 부서의 전임 책임자였던 사보로프는 부상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키릴로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암살을 저지른 자도 사보로프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으며 공격을 위해 모스크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등 러시아인들이 체첸 전쟁과 시리아 활약으로 전쟁 영웅이라던 한 남자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푸틴이 도입한 강화된 보안 조치들이 사보로프의 죽음 이후에 시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자동차 폭탄 테러는 푸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고 그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푸틴이 다시는 대규모 경호 없이 러시아의 수도에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약점이라도 보이면 암살자가 그림자 속에서 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에는 가능한 한 숨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깁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사보로프의 죽음은 크렘린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켰으며 개인과 기관 전체가 푸틴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의 진짜 결과는 분명합니다. 푸틴은 몸을 숨겼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러시아 연방경호국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2월에 푸틴은 FSO 규정을 개정해 자신이 잃을 수 없는 10명의 고위 장군들에게 강화된 경호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세예프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니면 포함됐지만 결국 총격범이 결국 그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FSO에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은 푸틴에게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로버트 렌싱 연구소에 따르면 FSO는 권력을 이용해 푸틴의 이동을 크게 제한해왔고 이로 인해 푸틴이 최근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내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후기 개인 독재 정권에서 내부 위협이 감지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연구소는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드론을 포함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자 위험에 대한 취약성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마치 FSO가 불가피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국 사라졌을 때 자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FSO가 현재 러시아 정치 체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불신의 불길을 기꺼이 부추기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또 다른 문제이지만 푸틴 정권에 가해지는 물리적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림자 속 암살자들처럼 하늘에서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니 구독 버튼을 눌러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시의 방공망을 뚫고 모스필름 타워를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고급 고층 건물이 우크라이나의 의도된 목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도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하며 그래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강도 높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거리 집중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작전이 강해져 이제 러시아 내 거의 모든 곳이 푸틴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드론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사 목표에 1000여 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수치는 3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공군과 러시아 국방부 모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의 목표물에 약 7000대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화를 위한 강화가 아닙니다. 한 달에 7000회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월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양이 아니라 그 깊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만든 신세대 장거리 드론과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인해 러시아 영토 깊숙이 2000km까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 밤 우크라이나가 최소 18개 러시아 지역에 드론을 보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브로브디가 밝힌 사정거리는 그 경보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곳곳의 정유시설 화재와 군사 인프라 파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 예상보다 더 깊이 침투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깊이는 러시아에 큰 변화를 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출 거점을 파괴해 러시아가 전선 병사들에게 연료 공급이 더 어려워지며 석유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 요소이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침공 기간 내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었고 설령 있어도 러시아가 워낙 넓어서 그 무기들이 실제 표적에는 닿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 공기 중의 연기, 그리고 공항 폐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깊숙이 타격하고 그 위험을 블라디미르 푸틴만큼 잘 아는 이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가 위치를 알면 드론이 따라올 것이라 믿어 벙커에 숨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록 자신의 꼭두각시 중 한 명의 입을 통해서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에 따르면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을 둘러싼 모든 강화된 보안 조치는 암살 시도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성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테러 위협 속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모든 조치가 위험 최소화를 위해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소위 테러 위협 때문에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러시아는 많은 판치르 S1과 S400 방공 시스템을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스크바와 노브고로드 자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사들과 그들의 피로까지 희생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공 시스템만으로 우크라이나 무기를 막기 어렵다 믿고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방공 시스템들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통해 그 사실을 여러 번 입증했습니다. 러시아가 불타는 사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리고 크렘린이 절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암살자들과 드론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던 4년이 넘는 전쟁, 이 결국 러시아 국민들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위협보다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메시지를 퍼뜨리던 바로 그 선전가들로부터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큰 새 반푸틴 인사 중 한 명은 일리아 로메즐로로, 그는 변호사이자 한때 신뢰받던 친크렘린 인사였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3월 로메즐로는 약 9만 명 팔로워가 있는 텔레그램에 내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지 않게 된 5가지 이유라는 에세이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로메즐로는 러시아 대통령을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실패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42살 변호사는 권력은 푸틴을 돌이킬 수 없게 타락시켰다고 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급격한 변화는 러시아 권력층 내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은 이 일에 로메즐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대응했습니다. 로메즐로는 병원에서 나와 반푸틴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메즐로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Z블로거 중 한 명이며 이들 다수가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텔레그램 등에서 푸틴을 위해 친전쟁 여론을 조성해온 이 블로거들은 대중이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은 흐름을 따라가며 어쩌면 처음으로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진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Z블로거 중 유명한 리바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다른 길이라 부르며 푸틴에게 손실을 숨기는 지휘관과 군인들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텔레그램을 단속하는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크렘린에 충성하던 인물들 사이에서 반푸틴 정서가 급격히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고 푸틴에게 그의 통치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데 점점 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이 벙커에 숨지 않고 러시아 현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충성하던 이들 사이에서 이런 공개적인 분노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푸틴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브치엄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4월 19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65.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7주 연속 하락한 것이며 최근 14주 중 12주 동안 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2018년 러시아가 연금제도를 개혁한 이후 푸틴이 겪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는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5월 1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치움은 5월 4일 평일임에도 최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조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것은 푸틴이 걱정해야 할 뚜렷한 신호들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소문에 따르면 측근들에게 일주일간 공개를 막아 조작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 푸틴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푸틴에게 충성하던 이들마저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고 쿠데타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정치 정상에 오른 26년 동안 지금만큼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도 이를 알고 있으며 타임스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 사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구체화되는 것을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음모에는 드론을 이용한 푸틴 암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그 매체는 주장합니다. 즉, 푸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날아오는 위협도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에픽 퓨리 작전 첫날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아야톨라 알리 호메이니를 타격해도 푸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격은 푸틴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외국 정보당국이 그의 위치를 알고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푸틴은 강권 지도자에서 우리 미로에 갇힌 쥐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탈출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습니다. 푸틴은 모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푸틴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숨을수록 권력 장악력은 약해집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2014년 러시아에 의해 불법적으로 합병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휴전을 애원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그 약함을 상징하는 축소된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러시아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이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푸틴을 두렵게 할 정도로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월 7일,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의 가장 인상적인 타격 중 하나를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47대의 드론대가 러시아 영토로 내려와 모스크바를 포함해 러시아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전승절 퍼레이드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으며 우크라이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퍼레이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푸틴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만큼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한 일은 모스크바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시기에도 여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방공 전력이 뒤로 재배치됐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야간 공격은 모스크바 인근의 군수 복합단지를 포함해 러시아의 여러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했습니다. 엑실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이 단독 보도로 했는데 모스크바 남서쪽 나로포민스크에 위치한 나라 생산 및 물류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이 대규모 시설은 0.77 평방마일에 걸쳐 있으며 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낼 군수품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가 주요 목표였을 수 있지만 5월 7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엑실레노바 플러스는 추가 영상을 공유했으며 이 중 하나는 러시아 브란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을 피해 여러 번 공격에 성공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격에서 사마라, 툴라, 트베르, 로스토프주를 포함해 러시아 내 20개 지역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격은 점령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흑해, 카스피해, 아조프해의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선전전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를 겨냥했다는 점을 들어 이 행동을 일종의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며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주거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보급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테러가 아니며 침략자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푸틴이 거의 매일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도시에 드론 공격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테러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 공세를 감행하기 바로 전날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한 유치원을 공격했고 이 일련의 공격으로 24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는 러시아뿐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축소하려 합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11대를 격추했다고만 보고했으며 비상대원들이 그가 잔해 낙하 지점이라고 부른 곳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로포미스크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그 물류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모스크바 공격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대처 방법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에서 타격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론이 모스크바 영공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푸틴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 거의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전날 발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전 기념일은 러시아 전역에서 기념되며 중심지는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가 전시되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드물게 대중 앞에 나타나 군 장비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봅니다. 하지만 5월 9일에는 승전 기념일에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 지역 수도의 약 3분의 1, 이 올해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지역 중 37곳은 군사 장비 없이 퍼레이드를 하거나 거의 축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제한 속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도 군사 장비를 전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퍼레이드가 붉은 광장을 지나는 동안 러시아 군사 장비가 전혀 전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전 기념일이 더 이상 축하의 날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라도 하듯 푸틴은 행사 기간 동안 모바일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한 러시아 지도자를 위한 이른 장례 행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특별한 날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로 오는 것을 막으려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줍니다. 타격할 군사 장비 없으면 드론 보내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승전 기념일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요구해 자신의 약점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휴전은 5월 8일과 9일 사이에 예정됐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승전 기념일을 이용해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을 선하게 보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5월 5, 6일 자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에 뭘 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 침묵 체제라고 부른 휴전을 제안한 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800건 넘는 러시아 공격이 있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모스크바 등지에서 발생한 공격은 푸틴이 자기 방식대로 되돌려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휴전 요구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는 5월 8일과 9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요청을 쉽게 무시한 후입니다. 러시아의 행동은 푸틴이 제안한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승전 기념일 존중이나 평화 추진 시도가 아닙니다. 푸틴의 휴전 요구와 모스크바 퍼레이드에 가해지는 모든 제안은 단 한 가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모스크바 공격 전에도 이미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이번이 일주일도 안 되어 러시아 수도를 겨냥한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작하기 이틀 전에도 드론이 러시아 수도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드론 중 하나가 모스크바의 고급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러시아가 드론 파편 탓을 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푸틴은 극도의 공황에 빠졌습니다. 공격 확인 후 몇 시간 만에
푸틴은 모스크바 방공망 책임자 빅토르 압잘로프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틀 뒤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침투해 5월 5일에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 군집에 즉각 반응한 것은 벼랑 끝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강화도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단순히 표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최신형 장거리 드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키이우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 계획이 무산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 요청을 거부한 지금 푸틴과 측근들은 퍼레이드를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심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러시아 지도자에게 기꺼이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공격 전날에도 승전 기념일을 맞아 모스크바의 휴전, 정전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인터뷰한 익명의 관계자는 우리는 단지 퍼레이드를 위해 그 요청을 따를 이유를 전혀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그의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5월 9일 모스크바 추가 공격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퍼레이드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시되는 군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이나 경호원이 모스크바의 밋밋한 퍼레이드를 지켜볼 때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군사시설에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건 시적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두려움과 편집증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한 이후 러시아는 키이우 주재 외국 대사관에 직원들이 지금 대피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왜죠?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승전 기념일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출된 문서가 아닙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해당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영상을 올려 관련 대사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태의 황당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이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앱을 이용해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위선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으로 전승절 퍼레이드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허둥지둥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예상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승절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공격 우려와 푸틴이 세상이 본 가장 실패한 침공 중 하나를 시작하며 스스로 풀어놓은 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5월 7일 공격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격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각각이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점점 더 치명적입니다. 첫째,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훨씬 넘어 러시아의 수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퍼레이드를 위해 세운 계획을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포에 휩싸이지 않은 나라들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퍼레이드는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강하다고 믿는 나라라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 모든 결정의 주된 요인이 우크라이나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5월 7일 왜 그런지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강력한 퍼레이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한 달에 약 3만 5천 명씩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비 부족, 특히 곧 다룰 방공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전 퍼레이드 이틀 전 모스크바를 타격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만이 보호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민스크에서 나는 연기는 푸틴이 핵심 군사시설조차 지키지 못하고 모스크바 시민은 더더욱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러시아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입니다. 5월 7일 모스크바 공격은 2026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하는 장거리 타격 작전의 최신 사례입니다. 달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깊이 들어가고 러시아로 발사되는 수량도 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가 지배하던 영역이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를 뒤집어 장거리 드론 공격의 강도 면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800대 이상 더 많은 드론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7,347대를, 러시아는 6,462대를 발사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이 크게 늘어 모스크바 등 러시아 지역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걸 푸틴에게 보여줍니다.
폭발적인 메시지는 하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월 7일 우리가 본 장면입니다. 러시아 나로포민스크 시설은 피해를 입었지만 몇 대의 드론으론 멈출 수 없을 만큼 거대해 완전히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고 장거리 전략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 업 유크레인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초까지 크림반도, 감시 중인 동부 4개 주,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을 상대로 가한 공격이 104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격들의 월별 내역을 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매달 약 1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3월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달 288개 목표물을 타격해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4월 첫 열일간 우크라이나는 이미 99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4월 말 우크라이나는 3월보다 2배 많은 중거리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까지 더하면 매달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인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확실히 구축했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휴전 요청을 거부한 만큼 승전 기념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통령의 그 요청이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무너질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 7일에 감행한 공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5월 7일에 드론 거의 350대를 발사했지만 모스크바 시장에 따르면 그중 11대만 러시아 수도와 주변을 겨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주요 물류시설까지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전반적인 실패이며 푸틴이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브스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방공미사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세 강화와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제한한 제조 시설에 대한 공격, 이 두 가지의 결과입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방어 자산을 후방으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5월 6일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변 원형 방어망에 방공 시스템 40기를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방공 시스템들을 다른 지역에서 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푸틴이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셈입니다. 5월 7일 새로 배치한 방공망이 푸틴의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설령 잘 작동해도 푸틴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을 약화시켜 향후 공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다면 5월 9일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는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방공 시스템을 잃은 지역들은 군사, 석유 인프라가 드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공 시스템들이 지키던 곳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5월 6일 젤렌스키는 동시에 이것이 장거리 제재의 추가 기회를 열어주고 관련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쪽을 희생해 다른 쪽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곧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도 분명한 타격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최근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드론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거의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5월 5일 사거리 1000마일 이상인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인구의 70% 이상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푸틴은 모스크바의 운명에 더욱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세대의 장거리 드론을 러시아 수도에서 수행하는 공격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 약 1050마일 떨어진 곳에 러시아 공군의 보석인 소호이 57 전투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2대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The Military Show 구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더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